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드러낸 이후에 처음 찍는 영상이 되겠네요. 사실 4월 30일, 그러니까 월말에 이미 찍었어야 하는 영상인데 지난 영상 때문에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까 밀려서 이제서야 찍게 되었습니다. 월말이라고 하니까 어떤 컨텐츠일지 대충 예상은 가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는 컨텐츠죠. 바로 4월 책 월말정산 컨텐츠입니다. 이번 달에는 저번 달보다 읽은 책보다는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적지 않은 분량이다 보니까 역시나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역시도 너무 분량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저번처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4월 책 월말 정산 시작합니다. 4월에 처음으로 읽었던 책은 바로 이 지넷 윈터슨의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입니다. 이 책은 3월 말에 시작해서 4월 초에 끝낸 책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분야의 어떤 퀴어 문학을 많이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은 정말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동성애를 다루면서도 동성애 주체끼리의 어떤 열렬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묘사하기보다는 이 동성애를 하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어머니와의 갈등, 그러니까 가족과 혹은 종교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의 어떤 힘든 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부당한 대우들,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를 떠나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만한 중간중간에 좀 독특한 우화 같은 걸 섞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기에 참 재미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 동시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작품 자체적으로 재미있던 책이었어요. 제목이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다. 그렇죠. 오렌지만이 과일은 아니죠. 4월의 두 번째 책은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이 책 역시도 3월달 말에 읽기 시작해서 4월 초에 끝낸 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는. 캐스터웨이라는 유명한 영화까지 포함해서 아마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읽어본 것은 처음이에요. 작품의 내용은 역시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어떻게 난파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생존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프라이데이라는 유명한 포로를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전들은 실제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만약에 재미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생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참 처절하고도 힘들게 살아갔던 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 이제는 저는 어디 가서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읽었던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익숙한 이야기를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한번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좀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첫 부분은 다소 난파하기 전까지는 지루하기는 하나, 그래도 뒷부분 난파하고 난 이후에 특히나 프라이데이를 만나고 그 전후를 해서는 재미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4월의 세 번째 책은 한강 작가의 검은 사슴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강 작가의 상당한 팬이 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는 한강 작가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한강 작가 글을 다 읽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사슴이란 책도 추천을 받아서 샀던 것 같은데,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상당히 어두운 색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매번 한강 작가의 글을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어떻게 글을 이렇게 섬세하면서도 아름답게 쓰실까? 가볍지도 않고 어쩌면 재미없을 만한 이야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감정으로 계속 끌어가실 수 있을까? 지루하지도 않았고 너무나 흥미롭게 읽었던 작품이었어요. 내용상으로는 사실 순문학 쪽에 속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어떤 자극적인 요소들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한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듯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저에겐 상당히 와닿기도 했었고, 그 아름다운 문장을 바라보는 희열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잊히지 않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월의 네 번째 책은 박재리 작가의 다윈영의 악의 기원입니다. 이 책은 지난번에 제가 박재리 작가를 처음 알게 돼서 맨홀이라는 작품을 읽고 그 이후에 중고서점을 갔다가 박재리 작가의 작품 하나를 더 업어온 케이스인데요. 사실 책 두께를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860페이지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긴 작품이에요. 박재리 작가의 글들은 저번에 맨홀을 읽어서도 좀 느꼈지만 상대적으로 좀 읽기 쉽고 청소년 문학 쪽에 속하다 보니까 분량이 길긴 해도 그렇게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읽는 시간에 비해서는 꽤나 빨리 읽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윈영의 악의 기원이란 작품은 제목 그대로 다윈영이라는 엘리트 학생이 30년 전에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에 관련된 어떤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너무나 올곧았던 다윈영이 점차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악의 기원을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조금은 전형적인 심파적인 장면들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으나 이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하나같이 이중적인 면모들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현실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주인공이나 그 여타 다른 중요한 캐릭터들까지도 다 이중적인 모습들, 한편으로는 이해가고 한편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상황들, 이런 양측의 모습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읽을 때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좋았던 작품이기는 하나 작품의 분량이 조금만 더 짧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조금 불필요한 부분을 가지를 치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면은 한 600페이지 혹은 500페이지 내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던 작품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제 마지막 독서 시간을 책임져준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었어요. 아직 박재리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다음에 언제든 박재리 작가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4월의 다섯 번째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어가 잠든 집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길게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작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어린아이의 장기이식, 그리고 뇌사 문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언제 죽는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요. 기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이 대개 범죄, 스릴러, 추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면은 이 작품은 그와는 다르게 휴먼 드라마로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제가 과거에 한번 리뷰를 했던 작품이죠. 바로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3월 베스트셀러 리뷰에서 이미 다뤘던 작품입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의 여섯 번째 책은 이청준의 소문의 벽입니다. 이 작품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인 쏨쏨이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읽었던 작품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리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리뷰를 만들지 못해서 참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추천하신 쏨쏨이님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라면 소식일 게 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작품은 이청준 작가의 단편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편집을 제가 재미있게 읽은 이유는 각 단편의 내용들이 조금씩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개를 죽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 남자가 그 개를 왜 죽였을까? 이런 문제들이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신병자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알던 소설가였고, 그리고 그 소설가가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왜 탈출했을까? 또는 목포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왜 목포로 내려가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 등 뭔가 이야기의 각 부분들이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작품 뒤에 해설에서는 불가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처럼 이 작품의 그런 미스테리한 요소들이 설명을 해도 사실 완전히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불가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추리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은 그런 재미를 주는 재미있는 단편들이 모여져 있는 단편집이었습니다. 저는 이청준 작가의 글을 처음 읽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사실 이번에 이청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려고 샀던 적도 있었죠. 저번 중고서점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작품이었죠. 당신들의 천국.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빨리 읽을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의 일곱 번째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입니다. 이 작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원서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학부 시절에 처음 알게 된 작품으로 원서로도 읽어보았고 한글판으로도 한 3번 정도 읽어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버지니아 울프란 작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요? 사실 이름은 워낙 유명해서 버지니아 울프를 아시는 분들은 참 많지만
버지니아 울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나 혹은 그녀의 작품들을 읽어보시는 경우는 조금 드물더라고요. 사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 문학사에 정말 큰 획을 남겼던 아주 중요하게 꼽히는 작가인데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고 읽으시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버지니아 울프 작품이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들은 어떤 장면과 장면 그리고 사건과 사건과의 구성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의 얇은 의식의 줄기를 따라가듯 이 의식의 흐름이 여기저기로 오가면서 인물의 내면 속을 탐방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왜 쓸데없어 보이는 또 이런 사람의 내면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이 모든 게 뭘 위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역시도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안에서 파티를 준비하는 단 하루 동안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서 단 하루 동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시켜 가고요. 실제로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해보고 많은 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을 때에도 다들 힘드시다고 하긴 하셨어요. 이 버지니아 울프 작품을 읽으실 때에는 그런 의식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집중해서 빡 읽어야 되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재밌다고 추천드리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작품으로부터 지금 현대문학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소설까지 영향을 주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중에서는 개중에 좀 짧은 작품이긴 하니까 그래 한 번쯤은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을 도전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델러웨이 부인 어떠실까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한편으로 너무 겁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재밌게 읽으신 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4월의 8번째 작품은 권효선 작가의 레몬, 가제본입니다.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월말정산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제본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가제본이 아닌 단행본이 출간된 상황인데 제가 아직 구매를 해보지 않아서 사실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지기는 합니다. 간략한 내용으로는 아주 아름다웠던 언니의 죽음, 그 죽음과 관련된 어떤 진실들, 그리고 언니의 죽음 이후에 살게 된 동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현재 창비 네이버 블로그에 가보시면 이 권효선 작가의 레몬이 총 10화까지 현재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 권효선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시고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창비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앞선 연재분을 좀 읽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권효선 작가의 레몬을 구매할지 말지는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별로였다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읽어야 돼 이런 감정까지는 들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조금 망설여지긴 하네요. 4월의 9번째 작품은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입니다. 이 작품 역시 소문의 벽과 마찬가지로 구독자분 강건웅님의 추천을 받아서 사서 읽어본 책입니다. 일단 작품의 내용이 상당히 어두운 편이에요. 실제로 배경 자체도 엄청나게 어둡고요. 세기 말의 지구를 다루면서 황폐해진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먹을 것을 찾아서 불을 피하고 추위를 피해 길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드라는 작품을 읽고 있으면 진짜 머릿속에 회색이 가득해져요. 그만큼 배경이 어둡고 상당히 우울한 감도 없잖아 있는데요. 세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그 세기말에 대한 어떤 전후 과정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는 작품이긴 하나 뒤로 갈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특히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맹목적인 사랑들, 이런 것들이 참 가슴 아리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이르는 결말까지도 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모순적이긴 하지만 어두우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이 코맥 메카시의 로드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4월의 10번째 책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했었는데 내용상으로는 어린 여자아이가 중국인 부자를 만나면서 연인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은교라든지 롤리타라든지 이런 작품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그 해당 작품들과 이 작품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 작품의 배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인공인 여자아이는 서양인이고 상대 남자아이는 중국인으로 동양인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발생되는 배경은 베트남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외국의 이야기를 읽으면 항상 서양이 배경이다 보니까 좀 그러한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 작품은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서 정확한 이유를 꼽아봐야겠지만 사실 읽으면서 약간 어지러운 작품이긴 했었습니다. 내용과 시점들이 막 오갔던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이 들거든요. 그나마 작품의 분량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어서 역시나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비극이 내재되어 있었을 이 관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실까요? 4월의 11번째 작품은 모옌의 열쇠걸음입니다. 이 작품 힘들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분량도 분량이고 서술 방식도 워낙에 독특해서 뭔가 종잡을 수 없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 화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화자가 그저 나 혹은 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나, 너가 계속 바뀌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누구지? 얘 맞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계속 하다가 좀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 봐야겠구나 라고 좀 마음을 편하게 읽으니까 그때부터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럼에도 쉬운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워낙 환상적인 부분들도 많고 뒤죽박죽 이야기가 얽혀있긴 하거든요. 전 처음에 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찾아봤을 때에는 되게 현실적인 어떤 리얼리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펼쳐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환상적 리얼리즘, 약간 유사하게는 마르케스의 작품들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천명관의 고래라는 작품을 떠올리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이긴 한데, 모든 작가들이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어떤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옌의 열쇠걸음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에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내용들은 거의 환상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한 중반까지는 현실 쪽에 좀 비중을 두면서 읽었더니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알고 보니 차라리 그냥 환상이라 생각하고 읽으면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편하게 읽히는 작품은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정말 작품의 소재가 독특하고 전개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있었고, 동시에 서술 방식이 상당히 독특해서 인상에 많이 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모옌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